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9월 3일 오늘은 고국에서는 방송의 날입니다. 근데 중국 동포분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날 아닐까요? 바로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기념일입니다. 중국의 56개 소수민족 중에서 연변이 유일하게 조선족 자치구이고요. 가장 큰 조선족 집거지이기도 합니다. 올해가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72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데요. 연변의 생일, 동포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국 동포들은 이 9.3절을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행사도 크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9.3절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첫 곡을요, 아리랑 걸스의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연변 아리랑.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 성립 기념일 생일인데 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쯤은 정말 그 연변 전서 자치주 곳곳에서 네. 뭐 음악 소리, 경축 그렇죠. 소리, 축하 말씀 정말 성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유일한 조선족 자치구 아닙니까? 근데 네. 보면은 구가 있고 뭐 주도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 연변 조선족 자치는 주입니다. 그래서 조선 민족이 제일 밀집한 지역이라 이래서 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네. 내몽골이나 아니면 티베트, 뭐 신강은 규모가 땅이 더 커서 아하. 구로 귀결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군요. 내몽골 소수민족 자치구. 연변은 지역상은 커 보이지만 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인구나 대비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라서 자치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조선민족이 제일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뭐 가면 작은 한국이라고 볼 수 있고 뭐 민족품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기를 뭐 작은 서울 뭐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네. 옛날에는 뭐 작은 서울 개념보다는 그냥 조선민족 많이 살고 있다. 그런데 한류가 네. 전 세계를 강타했잖아요. 그래서 한류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또 조선민족 분들이 사실 한국을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에서 네. 어떤 걸 유행하면 바로 연길에서 바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요즘은 중국 연길시가 연변조조 연길시가 이제 왕홍 도시가 됐으니까 네. 중국에 있는 한국 놀러 못 오는 분들은 연길에 가봐라. 연길로 간다고 네, 하더라고요. 연길을 한번 가면 체험을 할 수 있다. 네. 또 체험하고 너무 재밌다. 그럼 또 한국을 가봐라. 이렇게 네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아, 마음은 막 거기 가 계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이 9.3절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한국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 단체에서 모여서 여의도에서도 활동을 크게 하고 네. 근데 이제 그 날을 맞이해서는 사실 이게 꼭 주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비켜가지고 주말에 큰 행사를 하고 또 이전에는 이게 몇 년 전의 얘기인데 뭐 각 지역마다 자기 협회가 있잖아요. 뭐 장기협회가 네. 있고 뭐 씨름협회가 있고 뭐 제기차기 협회가 네. 있을 때는 이 주의 어떤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으니까 지금 대림에 가면 아마 곳곳에서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 되면 네. 식당이 아마 꽉 차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고향의 생일을 축하는 못하지만 여기서라도 우리가 즐겁게 네. 보내자. 맞습니다. 이렇게들 보내고 계시군요. 그래서 탄생일은 중국 같은 경우에 특별히 교포들 흥이 많고 모이기를 네.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그 계기로 그 하루 종일 그렇죠. 네, 같이 먹고 놀고 기념하고 정을 나누고 네, 그렇게 고향 합니다. 얘기도 하면서 예. 자,
구3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 편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행복우체통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을까요?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안도현의 최세림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라는 글인데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나는 12살인데 안도현 조선족 학교 6학년 학생이다. 이번 학기 개학해서 며칠이 안 되었을 때 이상하게도 선생님께서는 한족 학교 어문 교과서인 중문을 매 학생에게 시간을 타서 보라며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왜서 그런지 몰라 어리둥절한 나는 선생님과 부모 또 여러 어른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아직도 속속들이 이해는 가지 않지만 아무튼 내년에 우리가 초중으로 진학하면 조선 어문 학과를 점차 취소하고 상학을 몽땅 한어 즉 표준어인 중국어를 한다는 것만은 알아들었다. 즉 이후부터 중국에서 소수민족 지구에서도 점차적으로 한어로 강의하고 소수민족 언어 교육을 취소하는데 명년부터 우선 소학교 1학년과 초중 1학년에서 먼저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부터 어머니가 고집쓰고 나를 조선족 학교에 붙이기를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어머니께 천만번 감사했다. 2009년 4월 23일 나는 길림성 안도현 송강진 남도촌이란 두메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아빠는 조선족이고 엄마는 한족이었다. 그리고 우리 집은 할아버지의 할머니까지 5 식솔이었다. 호구를 올릴 때 아버지의 민족을 따라 조선족으로 올린 것은 물론이고 할머니 보살핌에 무럭무럭 잘 자랐고 조선말도 좀씩 배웠었다. 민족심이 강하고 우리 글과 말에 애착심이 강한 할머니께서는 우리 조선족이 대를 이어나가려면 우선 우리 민족이 글과 말을 배워야 한다며 온 집 식구가 나의 학업을 위하여 현성인 안도로 이주해 갈 것을 주장해 나는 조선족 유아원인 안도현 제1유아원에 입학하게 되었다. 내가 7살이 되자 엄마는 할아버지와 아빠의 극력적인 반대도 무릅쓰고 나를 안도현 전족 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런데 엄마가 한족인 상황이다 보니 나의 학습은 여간 힘들지 않았으며 과외 보답반으로 다니는데도 학습 성적이 그닥 좋지 못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나에게 우리말을 가르쳐 주시고 온 집 식구를 이끌고 안도로 오셔서 나를 우리글 배움에 첫 발자국을 내디디게 해주신 할머니가 감사합니다. 나는 기러기 부부로서 혼자 몸으로 옷가게를 하면서 나의 공부 뒷바라지를 하시고 언제나 견정불굴하게 나의 뒷심이 되어 내가 우리글 우리말 배울 수 있게 이끌어주신 어머니가 고맙습니다. 더욱이 조선족 아빠를 만나서 나를 조선족 아이로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저에게 이런 훌륭한 할머니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나는 우리말과 글이 날로 서술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행운아라 되어 우리 민족의 어를 지켜나갈 수 있는 토대를 닦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꼭 조상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말 우리글을 잘 배워 진짜 조선족답게 성장하고 우리 민족의 인재로 기동으로 자라서 떳떳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우리글 우리말을 더욱 빛내어 가렵니다. 네, 중국 길림성 안도현의 최세림 학생이 보내왔던 어머니 고마워요 라는 글입니다. 한족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수민족과 한족의 통혼이 너무 많아요. 같이 네. 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주로 통용하는 중국의 국어, 중국어를 하는 집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머니가 주로 양육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랑 그렇죠. 같이 네.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애가 이제 조선족이지만 조선말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동네가 그냥 한 10집가량의 조선족 분들이고 뒤 네. 앞뒤가 다 한족 분들이다 보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조선말 하지만 나가 놀면 거의 다 그렇죠. 이제 한족말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한족말이 더 익숙돼서 아이들이 사실 민족 언어를 못하는 집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근데 최세림 학생이 다니는 학교처럼 요즘에 중국 동북 삼성 조선족 학교에서 조선어문을 좀 취소를 하고
네. 이 한어 배우는 곳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중국 전적 자치주만 일이 아니라 네. 중국에 있는 모든 소수민족 지역에 이전에는 소수민족 학교에서는 모든 내용을 소수민족 언어로 네네. 가르치고 수학, 영어, 국어, 역사 이걸 다 자기 민족 언어로 가르치고 중국어가 제1 외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국어 시험을 치게 되면 두 가지 언어로 시험을 보는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근래에 와서 거의 이제 중국어로 모든 언어를 가르치고 네. 자기의 민족 언어는 어떻게 보면 수능이나 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의 내규로 예. 하다 보니 이제 밀려나는 예를 들어서 옛날엔 수학도 조선 언어를 가르쳤다면 그렇죠. 지금 수학을 중국어로 가르치니까 선생님들도 당연히 중국말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소수민족 학교엔 다 소수민족 분들만 이제 교사로 주로 네, 많으셨죠. 굉장히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딱 한 분이 한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네, 근데 네. 그 한 분이 조선말 잘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족 선생님들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굳이 조선말 안 해도 되니까 안타까운 면도 있고 또 국가에서 이 정책을 하는 이유가 네. 또 남다르게 또 있으니까 좀 아쉬움 많으면서도 아마 지금 좌우 충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소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네.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일단 우리가 민족 언어를 할 줄 모르면 민족 네.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게 부모님 세대에서 전달하는 민족의 어떤 습관은 되지만 역사 교육이라든지 아니 민족의 어떤 좀 더 고차원적인 문학 작품이라든지 이거는 자기 스스로 언어를 터득해서 그렇죠. 관심 가지고 봐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말은 할 수 있지만 언어를 자주 접하지 않다 보면 관심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내 민족의 어떤 역사나 이 관심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부모님이 안타까움이 많죠. 네. 근데 이렇게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할머니께서 솔선수범해서 네. 유아원부터 조선족 유아원에 보내야 된다. 네. 학교도 그렇게 보내야 된다. 그리고 또 한족 어머니가 좋습니다, 어머니 하고 네, 이 같이 내용만 하셨잖아요. 봐도 네. 이 집안에는 상당히 화목한 집안이고 이제 한족 며느리와 조선족 시어머니가 사실 같이 살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화적 차이도 많고 그런데 네. 일단 민족 언어를 잘 보존하자는 민족 사랑이 대단하신 그렇죠. 거고 또 국가에서 이걸 할 때는 뒤에 가서 공부를 다 중국어를 하니까 소수민족 지역에 오는 분들은 경쟁을 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추진한다. 네, 어느 면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들긴 합니다. 학교에서 아무래도 조선 어문으로 공부하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집안에서 우리말과 우리 글을 많이 사용하고 또 열심히 가르치시는 게 이제 정말 중요해졌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에서 어떻게든 좀 더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네. 또 앞으로 보면 또 많은 활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들긴 합니다. 네. 자, 최세림 학생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김다현의 노래 보내드릴게요. 엄마.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손예진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김치 담근 날이란 글인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날 엄마가 김치를 담궜어요. 나와 동생은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 나섰어요. 먼저 배추 대여섯 포기를 가마 안에 넣고 소금을 쳤어요. 이튿날에 보니 가마에 가득 찼던 배추가 누가 도둑질 해간 듯 절반이나 죽었어요. 우리는 장갑을 손에 끼고 미리 준비해 놓은 김치 양념을 배추에 발랐어요. 한 입 한 입 펼치며 꼼꼼하게 발랐어요. 3명이 힘을 합쳐서 쓱쓱 싹싹 열심히 하니 금세 완성이 됐어요. 나는 한 입 베어 먹어보았어요. 맛있다. 우리 조준석 김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이야. 맞아. 그렇지. 우리 민족 김치 짱. 나는 엄지를 내밀었어요. 우리 민족 전통 음식 김치를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요. 라는 글입니다. 아니, 지금 편지를 보내온 우리 손예진 학생이 소학교 3학년이거든요. 네. 요때 이렇게 김치 담그는 경험을 했으니 얼마나 즐겁고 흐뭇했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네. 어머니 김치 담그잖아요. 사실 너무 많이 못 주고 막 무치는 게 인저질에만 하죠. 맞아요. 무치는 게 너무 재밌어요. 평소에 뭐 여기저기다 고춧가루 막 묻히고 하면 그렇죠. 혼날 수 있는데 그날은 뭐 잘못 묻히다 어쩌던 네. 귀엽잖아요. 근데 그렇게 묻히다 보니까 묻히면서 뭐 떨어진 거 한 입씩 먹어보는데 네. 고춧가루를 못 먹었는데 그때 먹으면 맞아. 먹을 수 있더라고요. 네. 그 김치 담그면서 어머니가 그 조그만 고갱이에다가 속을 네. 조금 넣어서 이렇게 똘똘 말아서 입에 하고 넣어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김치 담근 날 되면 네. 온 집 식구가 분주해요. 그러니까 일하든 안 하든 바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 모습이 이제 저도 어릴 때 이제 겪은 건데 계속 이게 한 장면처럼 눈에 찍혀 있어요. 그래서 온 집 식구들이 제일 바쁜 날이 사실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다 거의 다 했거든요. 네. 근데 왜 다른 식구들이 그렇게 바쁜지 왔다 갔다. 근데 그게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린 네. 데서 뿔뿔이 흩어져 보니까 요즘은 김장을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하는 분들이 네. 많죠. 그러다 보니 그런 즐거움이 많이 줄어들어서 좀 옛날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컷처럼 이렇게 찍힌 중에 네네네. 하나가 김장 담근 날. 네. 맞습니다. 근데 중국 동포 분들도 이렇게 배추김치, 뭐 네. 깍두기, 우리하고 비슷한 김치 종류를 많이 담그시죠? 네, 많이 담그는데 또 그 중에도 다른 게 있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담근 거는 영채김치. 저 그거 진짜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영채김치를 이렇게 누룽지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먹어도 굉장히 네. 맛있고 또 무를 또 담그거든요. 이렇게 깍두기처럼 담그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색깔이 있게 담궈서 또 먹기도 하고 또 다양한 그 오이 그다음 다른 거를 합쳐서 간장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간장을 네, 넣어서? 간장 들어가서 그런지 네. 그걸 다 꺼낸 다음에 소금 들어가 간장 들어가고 짠지니까 그걸 또 다시 묻혀서 다 물로 이제 맞아요. 짜고 물로 예. 씻고 무친 요리도 너무 맛있었고. 그런데 저 어떤 거는 제가 이제 두 재료가 무엇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좀 또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치를 담글 때 옆에다 뭐 같이 넣어 그걸 꺼내서 네, 그리고 양배추도. 양배추김치도 예. 저도 여름에 좀 담궈 먹거든요. 네, 그 양배추도 근데 담궈서 바삭하고 맛있죠.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뭐 하기는 이 김치가 이제 전 세계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겨울 되면 솔직히 야채가 지금처럼 이렇게 풍성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비싸기도 하고 하니까 집집마다 다 다양하게 막 개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똑같은 김치인데 네. 집집마다 김치 맛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 그 김치들이 더 맛있었던 기억이 많이 남네요. 네. 겨울에 김장 얘기하시니까 동치미도 빼놓지 않고 담궜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아프면 뭐든 만병통치약이 동치미인 걸로 동치미 좀 국물? 네. 뭐 소화한팀 동치미 국물, 머리 아파도 동치미 네. 국물.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김치를 직접 담궈 드시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좀 사 먹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많이 사 먹다 보니까 김치를 굉장히 꼭 이 김치 없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좀 적어진 것 같은 느낌. 옛날에는 그냥 김치에다 밥. 그래서 이 김치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했다면 요즘은 조금 더 선택권이 많아 그런지 김치를 꼭 찾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아쉬움이 많아요. 네.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 우리 그 맛있는 김치를 상품화해서 많은 분들이 좀 사 먹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 아닐까 사실 싶기도 합니다. 중국에 가면 네. 한국 김치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의 다 동포들이 이거를 네.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드라마가 떴다 하면 더 잘 팔리고 그런 민족 음식을 많이 홍보하는데 조선족 분들이 일선에 나서죠. 네. 자, 손예진 학생이 보내왔던 김치 담근 날 덕분에 오늘 저녁 메뉴는 저는 김치찌개로 정했습니다. 전 두리치기로 하겠습니다.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은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이 재외동포 장학 사업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졸업생들이 모임을 열었다는 소식이네요. 네, 우리 정부가 재외동포들을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동포 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아서 공부한 졸업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알마티에서 열린 졸업생 동창회는 우리 정부로부터 연구비 또는 장학금을 받았거나 또는 뭐 재외동포 학생 포럼이나 교육 또는 문화 캠프에 참가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주 알마티 총영사관의 주관으로 열렸는데요. 최문희 영사는 이날 재외동포 지원과 또 생활 및 업무 지원을 목표로 하는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 협력센터의 어떤 업무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홍보를 했고요. 카자흐스탄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그 프로그램 외에도 이 협력센터에서는 한국 유학을 위한 또 이 장학금 또는 보조금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1997년부터 해왔고요. 매년 전 세계 한 100명의 동포 학생들이 무료로 학사, 석사, 박사 과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교육 프로그램 장학금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왔다고 최문희 영사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원과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면서요? 네, 주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은 16일 10시 알마티에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와 문화협력 업무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주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과 또 고려인 협회가 함께 한국 문화 개선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각 지역별 고려인 협회를 거점으로 한카 간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약 12만 명의 고려인들은 각 지역별 고려인 협회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춤과 또 사물놀이 등 전통문화 공연단을 운영하고
한식 등 한국 문화를 개성하며 또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문화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인협회는 다민족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아주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동시에 카자흐스탄의 문화적인 다양성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은 고려인협회의 한국문화 개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복이나 또 가야금, 소고와 같은 우리 전통 악기 등 협회가 요청하는 문화용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카자흐스탄 각 지역에서 문화공연 또 교육, 영화 상영 등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문화교류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기 위해 한국문화원과 고려인협회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 우리말 방송국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 예전에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서도 소식을 전해 주셨었는데 벌써 20주년이 됐군요. 네, 그랬었죠. 20년 전인 2004년 8월 15일 사할린 국경 텔레라디오 방송국의 우리말 방송 첫 TV 방송이 시작되었는데요. TV 방송 기획은 사할린 국경 텔레라디오 방송국의 조선어 방송국에서 추진했습니다. 김춘자 우리말 방송국장은 우리말 TV 방송국 꿈은 1990년 1월에 사할린 방송국 서울과 대구 KBS를 연결하는 삼각 구도의 위성 방송을 통해 사할린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을 때 처음 구상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어 텔레비전 방송국의 시작은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 기성 세대에게는 조국과의 만남이고 젊은이들에게는 민족의 뿌리, 문화,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였죠. 네, 사할린 우리말 방송국이 지난 20년 동안 사할린 동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네, 우리말 방송국은 현재 사할린에 위치해 있는 유일한 소수민족 언어 방송국인데 현재 일주일에 20분씩 자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말 방송은 디아스포라의 모든 문화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들에게 고국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고국의 뿌리와 문화로 돌아가는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한국어 방송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세계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었고요. 그때의 우리말 방송은 언어와 한민족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한국의 인기 가수, 사할린 및 한국의 예술가, 미술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 사할린 축제와 한민족 노래 자랑 대회를 10회 개최했으며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이 참여하는 공연도 10회 이상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라디오 경영과 문학 경영 대회를 개최하여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독려합니다. 우리말 방송의 또 다른 중요한 기획은 깐사카 만향의 언덕에 일본 식민 지배 희생자를 기리는 망향의 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말 방송국 언론인들은 수많은 국제 및 사할린 언론 대회에
대회에서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20년 전인 2004년 8월 15일 사할린 국영 텔레라디오 방송국의 우리말 TV 방송이 시작이 됐군요. 벌써 20년입니다. 우리말 TV 방송은 현재 사할린에 위치해 있는 유일한 소수민족 언어 방송국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20분씩 자체 방송도 하고 있고요. 우리 문화 행사를 모두 취재를 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 또 고국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 고국의 뿌리를 찾는 길잡이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사할린 우리말 방송입니다. 국제 사할린 축제, 한민족 노래자랑 대회도 많이 개최를 했고요. 또 고국의 유명 연예인들과 함께 공개방송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라디오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라디오 경연, 문학 경연 대회를 개최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행사를 하고 있고 이런 노력으로 우리말 방송국의 언론인들이 수많은 국제 그리고 사할린 언론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는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사할린 우리말 TV 방송 2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세상에 웬 풀이 이렇게 많이 자랐대. 자기 손 다치는데 나도 좀 이따 예초기 돌리게. 아니 자기야, 자기 동생은 무한으로 풀도 안 뽑았대. 진짜 다 먹고. 아니 뭔 말을 그렇게 섭하게 한대요? 어? 지난달에 이거 내가 다 한 거예요. 아유, 도련님 오셨어요. 영우 네가 고생이 많다 야. 참, 고생은요 뭘. 집에 들렀다 같이 오지 왜 산소부터 왔대요? 아유, 그럴까도 싶었는데 상소 들러서 아버님부터 뵙고 가려고 했죠. 그래요? 아니 근데 작은 형님은 오늘도 안 온대요? 항상 바쁘잖아. 지도 농사 짓느라 눈코 뜰 수 없이 바빠요. 그럼요. 우리 도련님 바쁜 거야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걸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예초기. 참나. 지가 이거 하면 되는데 이 예초기는 뭐 하려고 샀대요? 맨날 도련님이 이거 다 한다고 이제부터 행님이 이거 한다고 이참에 신형으로 장만했어요. 참나. 근데 형님 그거 다룰 줄은 알아요? 뭐 설명서 보고 천천히 해봐야지. 참나. 인자 배워서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한대요. 참나, 진짜. 그래도 우리 형님이 인서울 공대생이라 설명서 보고도 기계는 잘 다뤄요. 인서울 공대생 참네. 됐고 그거 잘못하면 다쳐요. 이리 내요 이리. 세상에. 어머머머, 저 팔뚝 좀 봐. 역시 우리 도련님 못하는 게 없다니까. 예초기 돌리는 폼까지 다르네. 참나. 뭐 구경 났어요? 가만 서 있지 말고 이 풀이나 좀 치워요. 알았어. 이거 치우면 되지? 올해도 이것을 우리 도련님이 다 하시네. 너무 믿음직스러워요, 도련님. 이참에 옆에 것도 같이 해버릴까요? 어떡해, 세상에. 네, 이것을 직접 하기 위해 예초기를 사왔는데 결국엔 시골에 있는 동생이 하네요. 그러게요. 예초기는 풀을 깎는 기계를 말하는데 요즘에는 낫 대신 예초기로 이걸 하는 분들도 많죠. 이것은 조상님을 모신 묘에서 자란 풀이나 나무를 베어내고 묘를 깨끗이 하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보통 이것은 1년에 2번 봄, 가을에 하는데요. 봄에는 한식 때, 가을에는 추석 때 성묘하기 전에 이것을 합니다.
추석 전에 성묘를 가기 위해 추석 전에 반드시 이것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자손이 없는 묘로 여기기도 합니다. 자손이 있어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불효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은 조상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예우하기 때문에 조상의 묘를 살피고 돌보는 일은 효행이자 후손들의 책무로 여겼습니다. 추석 전에 소분 안 하면 조상이 덤불 쓰고 명절 먹으러 온다. 제사 안 지낸 것은 남이 몰라도 이것 안 한 것은 남이 안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여기서 소분이란 이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오는 9월 7일이 절기상 백로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백로 무렵이면 조상의 묘를 찾아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벌초, 2번, 벌레, 3번. 아니 벌써.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전종건 지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 지난주부터 이것을 하러 가는 분들이 많은지 주말이면은 도로가 붐볐습니다. 보통 추석 한 달 전쯤부터 이것을 많이 하는데요. 하긴 뭐 저희도 예전에는 추석 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이것을 꼭 했었습니다. 근데 납골당으로 이장한 후부터는 이것을 하지 않고 있네요. 요즘 저희 집처럼 납골당에 모셔서 이것을 안 하는 집들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가급적이면 직접 산소에 가서 이것을 하려고 하고요. 또 일 때문에 바빠서 이것을 못할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이용해서 이것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포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것에 얽힌 추억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연을 적어서 행복의 채통으로 보내주십시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의 채통의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잊지 마시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고려인 한글문학 2세대 작가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리진 작가에 대해서 얘기도 나눴고 또 직접 소개해 주신 구부정 소나무도 아직도 길게 여운이 남는 것 같습니다. 리진 작가가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리진 작가는 본명이 리경진이고요. 네. 이분은 이제 1930년에 북한의 함흥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들은 그 태생이 1930년생인 걸로 알 수 있듯이 어렸을 네. 때부터 일본식 교육을 받아서 일본어에 아주 능통했죠. 그래서 일본식 교육을 받다가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타이에서 남북으로 갈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분은 북한 지역에 남게 됐고 또 거기서 김일성 종합대학교 당시 최고 명문이었죠. 거기 영문과 학생으로 이렇게 수재로서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6.25 북한에서 침략해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때 대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인민군으로 이 복무를 하게 돼서 예. 그분은 또 피로 물든 우리 한반도 산하를 다 누비고 거기에서 아마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국비 유학생으로 뽑혀서 모스크바에 있는 전연맹 영화대학교 시나리오과 그쪽으로 가가지고 공부를 하던 중에 그때 소련은
그 공부를 하던 중에 스탈린이 죽고 후르츠초프가 집권하면서 헤빙 모드가 조성돼서 비로소 이제 자유로움도 만끽하고 서방 진영이나 다른 나라의 자유국가의 어떤 어떤 실제적인 그 현상 같은 것에 눈을 뜨게 됐고, 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졸아가야 될 조국이 북한은 김일성이 개인 숭배가 이렇게 우상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하다가 58년에 소련에 이렇게 망명을 해가지고 고려인이 됐고, 그때부터 평생을 고려인 한글 문학에 몸을 바치고 또 한글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헌신하신 분이 고려인 한글 문학 2세대 작가 리진 작가입니다. 네. 러시아에 남아있으면서도 또 무국적으로 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고려인 한글 문학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신 게 되겠네요. 그분들이 당연히 이제 2세대 작가들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한글 문학의 새로운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고려인 1세대 작가들은 대부분 다 연해주에서 태어났고 그쪽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도 물론 뛰어난 작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뭐랄까요, 새로운 시대의 조류 이런 걸 아직 읽지는 못했고, 그래서 탁월한 이런 작가가 나오기는 사실은 좀 어려웠죠. 네. 그런데 리진 작가 같은 경우는 일단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우리말을 모국어로 했고, 또 일본식 교육을 받아서 일본의 작품들도 많이 읽었고, 또 영문과를 다녔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하다가 러시아로 가서는 그쪽에 러시아 작품들도 많이 읽고, 또 전면명 영화대학교 시나리오과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네. 각종 문학 이론, 예술 이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웠기 때문에 이분은 이론과 이 실제에서도 아주 탄탄하게 기반이 잡혀진 이 프로다운 이 작가였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고려인 한글 문학에 새바람을 일으켰는데, 시도 그렇고 이분은 특히 문학 이론에서도 굉장히 탁월하게 이 작가들을 이렇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준 이러한 평론가나 이론가로서도 뛰어났고 작품으로도 뛰어났던, 그래서 고려인 한글 문학에 어떤 새 바람을 일으킨 대표 주자였죠. 네. 그래서 리진 작가의 작품은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 문예지에 한글로 문학작품 발표하기도 했다면서요? 예, 그분은 개방된 뒤로 이렇게 조금씩 알려져서 한국의 여러 여기 문예지에 실리고 작품상도 받기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중앙아시아나 이 옛소련 지역에서는 해돌이라고 하는 1989년에 이분의 시집이 15권의 고려인 한글 문학 작품집 중에 단행본 하나로 나온 적이 있고요. 예. 신문에는 이제 물론 많이 실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이건 운이 좋은 경우죠. 왜 그러냐면 고려인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작품집은 총 15권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럴 기회가 거의 없죠. 그런데 그렇게도 실렸고, 이분은 소련 개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리진 서정 12집이 나왔고, 이분이 쓴 소설 윤선이 또는 쌀이 섬은 무인도 여러 가지 작품들이 국내에서도 이렇게 유수의 출판사에서 소개가 된 것은 그만큼 이분의 작품성이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예. 특히 뭐 윤선이나 쌀이 섬은 무인도 이런 작품들은 정말 이거 굉장한 작품인데, 왜 그러냐면 이분이 제가 먼저 설명드렸듯이 인민군으로 이렇게 인민군으로 복무하면서 우리나라 남북 산하를 누비면서 뭔가를 이렇게 깨달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소련에서도 발표할 수 없는 이런 소설들을 쓰셨어요. 그 당시 북한에서 이 전쟁은 비인간적이란 걸 알고 인민군으로 의무로 복무해야 되는데, 그걸 피해서 나는 전쟁은 이 총뿌리를 들진 않겠다 해서 무인도로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 네. 당시에 발표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하고 개방이 된 뒤로 우리나라에서 발표될 수 있었죠. 이런 작품들이. 예. 그래서 리진 작가가 해외 한국 문학상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널리 평가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물론 그런 작품들이 꾸준히 나왔고, 또 이 소련 지역에서도 이분이 시집을 냈고 국내에서도 이런 작품들이 발표가 되고,
국내 이 평론가들 통해서도 이분의 삶의 궤적, 그렇게 살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작품을 해온 것이 널리 인정받아서 또 작품성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문학상을 받았죠. 네. 그때가 몇 년도였었죠? 제가 이거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1992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아마 해외 한국 문학상을 수상하셨을 겁니다. 예, 그러셨군요. 근데 리진 작가와 함께 고려인 2세대 문학을 이끈 분이 또 한진 작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근데 한진 작가는 어떤 분이십니까? 참, 당시에 이 망명했던 유학생들 중에 삼진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허진, 리진, 한진. 네네. 왜 이분들이 삼진이었냐면 이분들이 망명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참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름을 진으로 쓰자. 네네. 그래서 이제 다 진으로 했는데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 분만은 끝까지 쓰셨고 허웅배 선생은 허진으로 썼지만은 이분은 초기에는 작품 활동을 하셨는데 참 애석하게도 다른 사회 활동하느라고 이 작품 활동을 기여 많이 하지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한진과 리진 이분은 끝까지 한글 문학의 깃발을 들고 중앙아시아 고려인 한글 문학을 이렇게 혁신을 시켰지요. 그리고 이 두 분은 둘도 없는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문학적인 어떤 조언, 평론 이런 걸 서신으로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격려했고요. 그 가운데서 두 분이 문학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진 선생이 있었다면 또 한 축으로는 한진 선생이 있었죠. 네. 이 한진 작가도 리진 선생처럼 모스크바로 유학한 이 북한 출신 유학파인데 예. 이분은 이제 리진 선생보다 한 해 늦게 52년에 유학을 가가지고 이 같이 망명을 했던 분이죠. 예. 근데 망명길에 오른 이 한진 작가가 고국을 떠나서 여러 나라를 떠돌았다라고 하던데 그리고 나서 어디에 정착을 했을까요? 이런 분들이 되게 처음에는 이제 떠돌 수밖에 없는 게 네. 소련 정부에서 이분들의 망명은 허가를 해주면서 직장을 정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망명했던 이 동료들 한 10명을 소련 각지로 완전히 흩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네. 너희들은 모여 있으면 또 정치적으로 시끄러워지니까 다시는 이러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소련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래도 한진 작가 같은 경우는 이 작가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도 고려일보, 그러니까 고려인들의 모국어 신문에 예. 작품을 이렇게 투고하면서 그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신문사에서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도 우리가 나서서 해결을 해주겠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전전하다가 결국에 카자흐스탄에 있는 이 고려일보 레닌그치 네. 이 신문사로 들어가서 평생을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극작가로서 소설가로서 또 신문사에서 또 극장에서 이렇게 평생을 보내셨죠. 예. 자, 오늘은 고려인 이야기, 고려인 2세대 작가 중에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리진 작가 그리고 한진 작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한진 작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돌의 까레이스키 살랏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